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승찬 교수님 이제 중국 칭화대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통상관 등 이런 네. 것들 역임하셨고 용인대 현재는 이제 중국학과 교수로 네. 재직하시면서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중국 관련 서적 많이 내셨어요. 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국익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저 이게 뒤에 이제 놨었는데 출간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딥 차이나, 더 차이나 뭐 네. 이런 책들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중국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승찬 교수님하고 이제 중국 경제 변화와 투자 아이디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아이디어 이러면 좀 어려운데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들어서 네.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네. 기업가에 찍어서 종목 네. 번호, 코드 네. 번호까지 알아다니는 분도 네. 많이 계셔서 오늘은 좀 그랜드하게 그랜드하게 큰 변화를 보면서 거기서 그랜드한 아이디어 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 경제가 이제 내수주도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좀 중국 경제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수 시장으로 바뀌는 내수 중심으로 바뀌는 이 중국 경제를 읽는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키워드를 봤을 때는 일단은 내수는 올해의 키워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 GDP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소비가 차지하는 게 한 68% 정도입니다. 네.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매번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국 시장 14억이면 기본 GDP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소비를 의도적으로 했고 그게 68%를 차지하고 수출이 한 29%, 그다음 나머지가 투자입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도시 봉쇄로 인해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봉쇄. 도시 봉쇄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이죠. 사실 이 이슈가 매우 큰데 많은 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도대체 언제 봉쇄가 풀리고 언제 중국 갈 수 있습니까? 좀 찍어달라는 말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20차 당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내년 3월 달 양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음. 그때 안 하면 중국 경제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일반 시민들이 지금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잘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내수는 아니다. 그럼 결국은 중국이 향후 성장의 방향성을 반다라고 했을 때 네. 결국은 중국의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투자적인 부분에서 도시 인프라라는 게 우리가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5G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는 물론일 것이고 네. 또 하나의 부분들이 면세 부분들. 면세가 이제 면세요? 중국인들이 못 나오니까 하이난 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면세를 국내 뚫는군요. 면세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난 면세점은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처럼 따로 있는 아시아의 하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뭐 공항 면세점도 있지만 시내 면세점 또 이도 면세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엄격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떨어지는 중국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중국 경제 변화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란런 경제, 뭐 종차후 경제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이런 건 좀 어떤 건가요? 란런 경제라는 것은 게으름뱅이죠. 게으름뱅이. 중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중국 젊은이들, MZ 세대들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그 란런 경제, 게으름 경제가 왜 생기느냐.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마윈이나 마와텅, 텐센트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누워 있어. 이런 게 퍼져가면서 라는 경제 말 그대로 자기가 안 하는 겁니다. 모든 이 소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가보시면
뭐 가지 요리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벗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대행해 주는 사람도 예, 있고요. 예. 뭐 하물며 신발을 뭐 이게 운동화를 닦아주고 또 그게 맞춰서 딱 포장을 해서 주는 뭐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가 매우 하면서 안 움직인다. 그게 라는 경제 시장 규모가 엄청 커져가고 있다. 네. 그것을 일단 말하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종차후 경제. 종차후 경제는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갔거든요.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지금 한 3년 정도 못 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제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와, 최근에 예, 그럼 예, 또 예. 격리 꽤 길게 해야 될 격리하면서 텐데. 갔다 왔습니다. 아, 예, 그래서요? 예. 직접 봐야 되니까. 음. 왜냐하면 중국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 드러나는 기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시골에 가도요. 예전에 우리가 전통시장 가면 그냥 니어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과일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를 켜놓고 그냥 그거 보고 음식 만들고 과일을 어떻게 잘라서 보내드릴까요? 실시간 댓글 올리면서 그걸 보면서 음식을 만들고 모든 게 그거예요. 네. 종차라는 게 뭐냐? 댓글 경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 영향을 딱 네. 되면서 그 시장이 커져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밖을 못 나가니까 나를 대신해서 소비하는 사람, 그 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우리는 종차오. 예.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그 하나의 이코노미 경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소비가 상당히 그 소위 테크화 이렇게 맞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궁금한 게 작년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이거 테크 기업 규제한다고 막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테크화되고 있는데 왜 이걸 규제하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다시 풀린다는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도대체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고 했던 건가요? 이제 테크 기업들이 커도 너무 컸다. 음. 너무 컸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컸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정부가 관할하기 힘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부분들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것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게 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그런 있었고 커져갔고 또 좋은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 중심으로만 성장을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의 꿈을 줬는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보면서 네.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걸 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는 하나의 또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미중 우리가 말하는 기술 패권이라는 게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규제 아닌 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규제는 알리바바와 다른 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결을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유는 괘씸죄가 있다. 이거 네. 보고 다른 테크 기업들은 사실 시진핑 주석의 3년인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표현을 뭐라 하냐면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덮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3년임을 가기 위해서 중국 내부적 공산당 내부에서 이슈가 막 그러니까 좀 잡음이 많이 들을수록 방향을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이 거의 독점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의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냉담해지면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터트리면서 이슈를 덮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규제 특징으로 보면 되고 예.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테크 기업들의 규제가 지금 보시면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다시 테크 기업 규제 푼다는 이야기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럼 빅테크 규제 계속 갈 것이냐? 저는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계속 간다라고 봅니다. 네. 네,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플랫폼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아직까지는 물론 이번에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완화의 기조가 지금 가겠지만은 예. 중장기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독점 이슈로서 계속 또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미중 간의 데이터 전쟁, 기술 패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성장의 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규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중의 저 기술 패권 전쟁 얘기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그런 테크 쪽은 규제를 하지만
떠오르는 쪽 있잖아요. 또 이 전기차, 음. 배터리, 태양광 쪽은 떠오르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죠. 지금 전기차는 중국 정부가 2025년도까지 전체 이제 차량에서 한 20% 이상을 네. 반드시 이제 전기차로 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느냐를 잘 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분야가 네.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도 우리가 유심히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정부의 자본, 국유 자본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자본도 계속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있는 주가 변동에 관심을 보다는 이 10월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의 주가나 이런 변화는 분명히 지금 말씀한 분야에는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네.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 분야 자체가 전기차, 바이오, 배터리, 태양광은 다 중국이 이미 시장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1, 2, 3이나 중국계 기업들이 다 올라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요. 글로벌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더 날개를 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근데 이게는 제재 부분들은 이 부분의 제재는 결국 미국이 중국한테 제재돼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또 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의 볼륨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국익 일의 책에서도 강조를 했던데 네. 미중 간에 보실 때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라는 나라가 한 60개 정도 플러스 알파 되거든요. 네. 네. 물론 동맹마다 약간 다르게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경제나 무역으로 파트너로서 1위 2위를 하는 나라가 한 12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가 다 지금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는 중요한 경제 1위 파트너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다 양다리를 거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제재를 한다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차나 바이오나 배터리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게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높게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그 기술 표준을 가지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막 싸우고 있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요건 어떻게 될 것으로 좀 기술 표준이 이게 제일 이제 중국이 약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래서 중국이 몰래 계속 야금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 계속 투자를 했고 사람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3대 표준 기구라는 ISO, ITU 이런 데 보시면 사무총장, 회장, 다음 지분 구조를 보시면 중국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걸 뒤늦게 안 그죠?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미국 중심의 이 기술 표준을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 표준 전쟁이 별로 안 드러나 보이는데 이게 매우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제조 2025 아시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유럽이 갔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 제조 2025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중국에서. 중국 내에서도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쓰지 말라는. 그래요? 이게 분위기죠. 중국 제조 이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씁니다. 기술 표준 이야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중국 표준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중국 제조 2025가 똑같은 겁니다. 글로벌 표준 내가 먹어가겠다라는 거. 근데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무리 제가 중국의 나름의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을 것이고 제가 기관에 듣고 일을 했고 또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정보를 찾아도 다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조용히 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저게 뭐라고 계속 팔 겁니다. 중국 표준 2030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글로벌 표준에 목매는 이유는 뭐 일단은 지금 미중 간에 지금 맨날 우리 중국 입장이 있는 거죠.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맨날 버는 게 아이폰 하나를 만들지만 미국이 가져가는 거는 그 60, 70%를 다 가져가고 우리는 결국 인건비 $5, $10 이런 구조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처럼 갈라파고스 증후이라고 하죠. 자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기술 표준에 대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엄청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미중 간의 이 기술 표준에 대한 패권 이로 인해서 또 새로운 하나의 그림에 또 동맹이 또 나올 겁니다. 저는 반도체 동맹 우리가 지금 치프 동맹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동맹 그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AI 동맹 기술 표준 광물 자원 뭐 등등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매번마다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 국익의 길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일단 조용히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거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네, 좀 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올해 이제 중국의 성장 목표가 5.5%인데 지금 봐서 이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도시 봉쇄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국 경제가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좀 소비의 변화가 다시 이제 성장의 복원으로 올 수 있을까요? 올해는 힘들다. 봉쇄가 지금도 하이난이 봉쇄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신 분들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성이 자자한데 소비는 올해는 힘들 거라고 좀 보고 네. 올해 경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 했을 때 일단 2분기가 망가졌죠. 0.4%입니다. 그럼 4, 5, 6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봉쇄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소비에선 거의 바닥을 쳤기 때문에 힘들고 네. 이게 이제 그러면 U자 반등,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네. 이야기. 저는 이제 U자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7 정도 봅니다. 나름의 계산을 해본다라면,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데 그 가능성 결국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지금 보면서 결국은 이제 3, 4분기에서 수출이 일단 따라주고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수출 때문에 작년에도 소비 별로 안 풀렸습니다. 결국 수출이 방어를 해줬습니다. 예. 그다음에 1분기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었던 게 시간차를 두고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부랴부랴 이커창 총리가 돈을 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한을 딱 두고 6월 말까지 돈 집행 완료해 해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자로서 시간차를 두고 이제 3, 4분기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4%는 5.5%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4% 좀 안 되는 저는 한 3.5, 3.7 정도로 보는데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IMF도 지금 한 3.2, 3.4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국내 여러 중국 경제가 지금 하락 계속 뭐 이게 좀 정말 어느 분 말씀처럼 꼬라박고 있다라는 표현은 지금 2분기를 치면 3, 4분기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가 중국은 만들어낼 겁니다. 중국은 이 실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혹은 취업률이 중국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실업률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시나리오가 매우 지금 긴밀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게 가장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와 수출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그 박승찬 교수 모시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일단 코로나 이후의 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성장 전망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중국 경제 어쨌거나 변하고 있잖아요. 이 변화에 발맞춰서 이 한국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산업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앞에서 뭐 산업은 뭐 박사님이 또 이미 베이스를 많이 깔아 주시긴 하셨습니다. 뭐 했던 얘기 다시 정리해봐도 좋고요. 하실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미국이 때리는 분야들 있죠. 미국이 때리는 분야들 그 분야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자꾸 공격하고 있고 제재하는 업종들. 거기가 반도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중국 정부의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역량이 커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돌려서 말하면 그 분야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투자라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 부분을 그러면 당정할 때 그러면 제재를 하면 떨어질 건데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분야를 집중해 보시고 그 주기를 쭉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상승수 있다라는 산업들을 말씀드리고 그럼 이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도 산업이지만 결국은 선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도 중에 산업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기차나 바이오나 제가 또 그 미국이 때리는 업종을 분야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산업보다는 조금 그 중에서 선수 잘하는 기업 선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때리는 업종에 미국이 제재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공산당의 방향성에 맞는 그 업종에
한 1, 2등 하는 애들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네. 않느냐라고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역발상으로 보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해철 박사의 뭐니뭐니 박승찬 교수와 함께 중국 경제 변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어쨌든 간에 저 글로벌 경제 기여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싫든 안 좋든 투자 입장에서는 돈과 시장이 있는 것에 다 몰리게 됐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저는 서울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